여러분 혹시 멸치 좋아하세요? 저는 멸치로 만든 반찬은 물론이고 멸치 육수로 만든 시원하고 칼칼한 된장국이나 국수 등 멸치가 들어간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 불릴 정도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며 우리 밥상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데요. 시원하고 깊은 감칠맛을 더해주는 멸치는 밑반찬부터 시작해 국물 요리에 육수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재료로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은 물론이고 에너지 생산을 조절해주는 핵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능 발달에도 효과가 있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 EPA, DHA가 각각 9.2% 그리고 14.1%나 들어있어 건강을 지향하는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멸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멸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멸치와 상극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국민 밑반찬 멸치볶음. 더 고소한 맛을 위해서 멸치볶음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등을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멸치에는 다른 생선들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고 우유에 비해 5배가 넘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멸치에는 뼈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뼈 밀도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견과류에는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트산 성분은 단단한 씨앗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자연 독성 물질인데요. 사람에게 큰 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 속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그네슘, 아연, 철분 같은 다른 미네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칼슘을 섭취해도 뼈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칼슘은 혼자서 뼈로 흡수되지 않고 다른 여러 미네랄들과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뼈에서 흡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피트산 성분이 이러한 미네랄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견과류와 멸치는 궁합이 맞는 음식이 아닙니다. 칼슘은 보충제로 흡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 멸치를 비롯하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칼슘을 보충제로 먹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 섭취 시 관상동맥에 석회질이 쌓이면서 심장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작용의 우려가 매우 크니 칼슘은 반드시 균형 잡힌 식단과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견과류와 함께 멸치볶음을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멸치볶음에 꼭 견과류를 넣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50에서 6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담가서 하룻밤 정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트산 성분의 약 3분의 1 정도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떫은 맛이 나는 속껍질도 가볍게 벗겨내실 수 있으니 벗겨내고 드시면 좋답니다. 두 번째로 멸치볶음과 상극인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단맛을 내는 가장 편하고 또 익숙한 방법이긴 하지만 설탕이 만성염증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탕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또 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관벽이나 췌장 등의 기관에 붙어 염증이 생기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만성염증이 증가하면 우리 몸에서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뼈가 약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멸치를 볶을 때는 설탕 대신에 매실 액기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말린 양파 껍질 가루를 활용해서 함께 볶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멸치와 상극인 경우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2018년도 국내 대학교 한 연구팀에서 480가구를 분석한 결과 100g당 염도가 4.5%로 가장 높은 반찬이 멸치볶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배추김치, 양파, 장아찌, 연근조림, 고등어조림, 제육볶음 등이 약 1에서 2% 정도의 염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멸치볶음은 달달한 맛이 나기 때문에 짠 반찬이라고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멸치는 부패가 매우 빠른 생선이기 때문에 잡은 후에 바로 배에 소금을 넣고 삶은 후 육지에서 건조해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멸치가 유통 과정에서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염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멸치는 대표적인 고나트륨 음식이랍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 멸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WHO의 1일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 그러니까 한 티스푼 정도 되는데요. 나트륨으로 치자면 2000mg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10에서 15g 정도이고 이는 나트륨 4000에서 6000mg 정도이므로 어마어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인의 경우 85%가 소금을 먹을 경우에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소금 민감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금을 적게 먹더라도 혈압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뇌경색이나 심장병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도가 높은 음식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멸치는 15g당 소금 1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멸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와 같은 염도가 높은 다른 반찬들도 함께 먹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혈압 환자의 경우 멸치볶음은 한 끼에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로 멸치와 상극인 경우는 위장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평소 짜게 먹는 식습관이 크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위장인데요. 여러 가지 암 중에서 위암 발생은 유독 소금 섭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금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위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멸치를 비롯해 염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이러한 손상은 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염이 있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헬리코박터균 양성 진단을 받은 분들이라면 염도가 높은 음식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멸치와 상극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은 관절의 요산 결정체가 축적되어서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요산을 많이 생기게 합니다. 멸치는 퓨린 고함량 식품군에 속하는데요. 따라서 통풍 환자분들은 멸치 과잉 섭취를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고퓨린 음식만 줄인다고 통풍 발생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산은 체내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 체중, 혈당, 혈압 관리 등을 관리하셔야 하고 설탕 섭취도 줄여야만 그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멸치는 좋은 식품이지만 염도와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멸치를 볶을 때도 그냥 볶지 마시고 먼저 물에 어느 정도 담가 두었다가 헹궈서 나트륨을 빼낸 후에 프라이팬에 볶아서 섭취하시면 염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에 더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멸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꽈리고추입니다. 꽈리고추는 한의학적으로 관절 및 뼈 그리고 근육의 혈액과 산소 공급을 돕는 약재로 사용되는 매우 뛰어난 식품입니다. 꽈리고추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 K는 뼈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 생산을 촉진해줍니다. 또한 섬유질, 철분, 비타민 A는 멸치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꽈리고추의 철분은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게다가 멸치의 지방 성분은 꽈리고추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눈 건강 관리에도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따라서 멸치와 꽈리고추는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식초입니다. 일반적으로 멸치볶음 요리에 식초를 넣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그런데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 식초는 멸치의 비린내를 담당하는 트리메티라민 성분을 중화시켜 멸치의 비린내를 제거해줍니다. 멸치를 150g 정도 볶을 때 식초 2숟가락 정도를 넣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좋답니다. 그리고 멸치는 크기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데요. 큰 멸치는 주로 육수를 낼 때 많이 활용하고 그 외의 멸치들은 주로 멸치볶음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멸치볶음을 할 때는 뼈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면 크기가 가장 작은 잔 멸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멸치 100g당 오메가3 함량이 잔멸치는 2.54g, 중멸치 1.18g, 대멸치 1.39g으로 잔멸치가 약 2배 정도 오메가3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도 식초의 아세트산처럼 칼슘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뼈를 만드는 조걸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멸치볶음을 할 때는 잔멸치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요. 특히 계란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 성분이 풍부해서 언어와 인지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핀란드 대학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개 이상의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멸치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멸치의 칼슘과 계란의 단백질이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멸치의 칼슘이 뼈 건강을 야무지게 챙겨줄 때 계란의 풍부한 콜린과 레시틴 성분은 인지 능력과 기억력 증진을 도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에 들어있는 유신은 우리 몸에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멸치를 삶은 계란 또는 계란말이와 함께 드셔서 치매 예방을 비롯하여 뼈 건강과 근육 건강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멸치를 견과류와 드시기보다는 꽈리고추, 식초 그리고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 위장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통풍이 있는 분들은 멸치의 과잉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며 건강 상태에 맞는 염분 섭취를 위해서 반드시 주치의와 식단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감자 좋아하세요? 저는 감자볶음, 감자조림 같은 반찬은 물론 감자 샐러드, 감자 튀김까지 감자로 만든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정말 좋아하는데요. 감자에는 뇌의 신경세포막 구성 성분인 포스파티딜세린이 풍부하며 이 성분은 신경 전달 촉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뇌 전체 인지질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요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한 증상에 시달리시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이 나시나요? 이러한 증상들은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뇌 건강에 아주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더 심해지면 치매와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감자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 속 풍부한 비타민 B6 성분은 뇌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어 우울증 개선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숙면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신경 전문 학자들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약 12주간 매일 감자를 섭취한 사람들의 기억력은 14년, 인지 능력은 7년 이상 젊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식품인 감자도 어떻게 또는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감자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먼저 감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좋은 첫 번째 음식,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으나 비타민C의 함량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우유와 감자를 함께 드실 경우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해 줄 수 있어 궁합이 좋은 식품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는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지만 감자의 비타민C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자는 열을 가하더라도 전분이 표면에 막을 형성하여 비타민C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심장 질환, 뇌졸중, 당뇨병 예방에 좋은 영양소이며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주며 항산화 기능으로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따라서 감자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위산을 중화시켜 위를 안정시켜주고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C까지 보충이 가능하기에 함께 먹으면 매우 좋은 궁합이 되겠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건강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능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 아침 식사인데요. 특히 아침에는 위가 비어있는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달걀에 감자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과 감자는 모두 위에 자극을 주지 않는 식재료로서 특히 감자는 위염증이나 위궤양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갑자기 위 통증이 생길 때 감자즙을 마시면 진통작용을 하는 아트로핀 성분으로 인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빠지거나 근손실이 일어나기에 양질의 단백질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요. 탄수화물 덩어리로 취급받던 감자가 사실 근육의 보약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감자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고 잘 알려져 있지만 질 좋은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답니다. 특히 중년부터 근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질 좋은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달걀과 감자를 함께 드시면 양질의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칼륨 함량도 높아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칼륨이 풍부하면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달걀과 감자를 함께 드심으로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실 수 있는 것이죠. 최고의 감자 섭취법 세 번째는 익힌 후 냉장 보관한 차가운 감자입니다. 감자에 함유된 결정질의 녹말이 암에 걸릴 확률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영국 언론 BBC는 차가운 감자 속에 있는 왕성한 전분이 장내 세균 균형에 영향을 미쳐 유전성 암을 예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 뉴캐슬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자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특히 식도나 위, 담도 같은 상부 소화관에서 암 발생 확률이 60%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자를 조리한 후 따뜻할 때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감자를 가열하신 후 저온에서 식히고 보관하면 분자 구조가 변화하면서 저항성 전분이 생성됩니다. 한번 식힌 감자에 생긴 저항성 전분은 재가열에도 사라지지 않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열량을 내는 전분 함량이 낮아져서 항암 효과 및 건강에 유익한 여러 가지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자를 쪄서 냉장 보관해 드시거나 저온에서 밤새 보관한 감자를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3배나 증가하여 혈당 지수가 48까지 내려갑니다. 차가운 감자를 그냥 드시기 싫으시면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으깬 감자에 요거트를 첨가하시면 유제품의 칼슘뿐만 아니라 감자 속 미네랄까지 효과적으로 한 번에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섭취하는 최악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악의 감자 섭취법. 첫 번째는 싹이 난 감자입니다. 감자는 자칫 잘못하면 싹이 나기 쉽습니다. 싹이 난 감자는 실제로 솔라닌이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성분을 100mg 이상 섭취하면 편두통, 현기증,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이 든 감자가 썩기 시작하면 셉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는 익혀도 사라지지 않고 섭취 후 수시간이 지나면 복통,
현기증, 위장장애, 의식장애 등의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이러한 독을 유발하는 원인은 햇빛이기 때문에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과에는 감자의 숙성을 더디게 해서 싹을 나지 못하게 막는 에틸렌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감자 10kg당 하나의 사과만 있어도 감자에 독소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자를 드실 때 피해야 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다양한 영양소와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 간편한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인기가 많은 식품인 감자와 바나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얼핏 잘 어울리는 궁합의 식품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식품을 함께 드실 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감자와 마찬가지로 바나나도 칼륨 함유량이 높은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나에는 100g당 355mg의 칼륨이 들어있고 감자에는 100g당 335mg의 바나나에 버금가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관을 확장하여 몸속의 노폐물이나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것을 도와주어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하실 경우 체내 수분 균형을 교란시킬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신경이완을 초래하여 손발 저림이나 근육 무력감, 심할 경우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자의 칼륨은 뼈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도움을 주어 갑작스러운 다리나 종아리 경련을 예방하고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섭취는 부족함만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는 가급적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는 것보다 각각 따로 섭취하시는 것이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튀긴 감자입니다. 사실 감자만큼 먹는 방법이 중요한 식품이 있을까 싶은데요. 바삭바삭한 감자 튀김은 칼로리가 높고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높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비만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시죠? 특히 감자의 탄수화물을 튀김 같은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아크릴 아미드라는 뇌신경 단백질을 손상시키는 물질이 생겨 치매나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국제암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유해 물질로 지정하였을 만큼 아주 위험한 성분입니다. 감자를 175도 이하로 튀기면 아크릴 아미드 생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도 이하의 저온에서 쪄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자를 삶으면 미네랄이 사라지지만 쪄서 드시게 되면 그 함량이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눈밑이 파르르 떨린 적 있으신가요? 또는 갑자기 팔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힘드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바로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부족할 때 보내는 신호입니다. 쥐가 나거나 눈밑이 떨리는 것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으로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감자를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여 심장에서 다리와 말초로 가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방은 물론 치매까지 걱정 없는 최고의 감자 섭취법 3가지. 첫 번째, 우유.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 C를 감자로 보충하여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두 번째, 달걀. 소화가 쉽고 자극적이지 않은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해 줍니다. 세 번째, 익힌 후 차갑게 냉장 보관한 감자. 저항성 전분으로 전환되어 꾸준히 드시면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감자를 드실 때 최악의 조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싹이 난 감자. 독성이 있으므로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저온의 햇빛을 피하여 보관하여 주세요.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 지나친 칼륨 섭취로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온에서 튀김 감자. 발암 물질을 생성해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여러분은 딸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과일보다 딸기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냥 먹어도 상큼하고 딸기 케이크, 딸기 쉐이크,
딸기 롤 등 딸기로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고 인기가 많죠. 딸기는 날씨가 쌀쌀한 겨울에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철 기온이 낮으면 딸기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데,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당분과 영양소를 충분히 축적하기 때문에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잘 익은 딸기는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해주는 간식에 불과할 것 같지만, 사실 딸기가 지니고 있는 수분 효능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각종 비타민이 감기 예방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돌연변이 등의 기능으로 인해 암 예방과 함께 손상된 DNA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 성분은 다른 과실류보다 1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성분은 주로 의약품, 건강식품에도 사용되는 성분으로서 대장암, 간암, 피부암, 식도암, 췌장암 등의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등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우수한 효과가 밝혀진 성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제철을 맞은 딸기만 잘 챙겨 먹어도 맛은 물론이고 면역력 상승과 함께 암까지 예방하니 정말 이보다 좋은 과체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딸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딸기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딸기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무지개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딸기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잔류농약입니다. 여러분은 딸기를 어떻게 씻어서 드시나요? 딸기는 보기보다 잔류농약이 많은 식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2016년 미국의 한 환경연구단체 조사에 따르면 잔류농약이 가장 많은 과체류가 딸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농무부가 879종의 딸기 샘플을 조사했더니 그중 무려 98%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극소량의 잔류농약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325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딸기나 시금치, 고추, 포도와 같이 잔류농약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이 18%에서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딸기는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 증산 억제제나 곰팡이 억제제 등의 약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간에 독소로 작용해 간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딸기를 씻지 않거나 대충 씻어서 먹을 경우 이처럼 몸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딸기는 과육이 무른 식품인 만큼 농약이 침투하기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딸기를 씻을 때는 꼭지 아래쪽에 농약과 불순물들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지를 떼어내고 물에 1분 동안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충분히 씻으면 잔류 농약이 말끔히 제거됩니다. 딸기처럼 물러지기 쉬운 과일 채소는 물에 닿으면 금방 물러지고 과일의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에 너무 오래 담그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평소에 혈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딸기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때문에 딸기는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일들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딸기의 경우 150g, 중간 크기로 7개 정도의 양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시에 딸기를 양껏 담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모두 먹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럴 경우 혈당 부하나 혈당 지수의 의미가 모두 없어져 버리는 것은 물론
과일에 함유된 과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당뇨병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특히 사과나 참외처럼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들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해서 소화 흡수가 느린 만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딸기처럼 무른 과일들은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이 빠르게 올라 혈관이나 신경계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일들은 달긴 하지만 초콜릿이나 음료수처럼 몸에 나쁘진 않다는 생각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어떤 과일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높은 당분을 지니고 있고 혈당을 쉽게 높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한들 절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딸기처럼 당분을 함유한 과일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곰팡이가 핀 경우입니다. 딸기는 수분 함량이 약 90%로 높은 데다 과육을 보호하는 껍질이 없고 과육 조직 자체가 약해서 습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하던 곰팡이가 잘 생기는 식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딸기에 생기는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 봤을 땐 곰팡이가 딸기 표면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딸기 속까지 곰팡이 포자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곰팡이 포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알 수 없는 알레르기 반응과 함께 호흡기, 위장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섭취하면 간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딸기가 물러진 경우는 딸기의 세포벽이 붕괴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곰팡이로 인해 물러진 경우는 딸기 전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딸기를 드실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것이 좋고, 보관할 때는 일반 냉장고의 온도인 4도보다 더 낮은 영도 정도의 온도에 두면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붙어 있으면 쉽게 무를 수 있으니 되도록 겹겹이 쌓아 보관하는 것은 피하고, 과일의 성숙과 노화를 촉진하는 에틸렌가스를 방출하는 과일과는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딸기에 함유된 칼륨은 100g당 170에서 200mg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신체 내부의 전기 전도체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고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혈압 조절, 근육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딸기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과 피로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부정맥,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들은 이처럼 칼륨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박이나 참외, 바나나, 딸기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되도록 섭취를 최소화하고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딸기에는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구연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구연산 성분은 우유나 치즈의 풍부한 칼슘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 뼈 건강을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제품에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A, 비타민 B 성분들은 피부 점막과 뼈 치아를 구성하는 콜라겐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성분들이 딸기에 함유된 비타민 C를 만나게 되면 콜라겐 생성을 더욱 촉진하여 피부나 뼈 건강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에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세포 파괴를 유발하고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노화 지연에 도움을 주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 무기력감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닌 성분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비타민 E가 딸기에 풍부한 비타민 C를 만나게 되면 더욱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C는 세포 밖에서, 비타민 E는 세포막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비타민 E는 활성산소와 싸우는 보병이라면 비타민 C는 비타민 E가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의무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견과류의 비타민 E는 백내장과 시력저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꼭 딸기와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계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철분 함량이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 운동 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계란과 딸기를 함께 섭취하면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유기산과 비타민 C가 계란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철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빈혈과 암, 신장, 심장 문제와 같은 혈액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로 회복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이 들어간 식단과 함께 후식으로 새콤달콤한 딸기를 섭취하시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시 마늘 좋아하세요? 저는 마늘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참 좋아하는데요. 한국 음식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마늘이고 그 양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죠. 100가지 이로움을 준다 하여 이래백미라고도 불리는 마늘은 국제암연구소가 항암 효과가 있는 48개의 식품 중 1위로 선정할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등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무엇보다 손상된 DNA가 암세포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 암을 예방하는 데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장암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 기름진 음식,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의 섭취가 원인이 된다 하여 서구형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아시아 국가 중 1위,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암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마늘을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해주는 알릴설파이드류와 S알릴시스테인 성분,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 등이 암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마늘이나 익힌 마늘을 하루에 반쪽씩 꾸준히 먹어도 위암과 대장암 발생 위험을 각각 50%, 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마늘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마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만간 임플란트나 발치, 치질 환자 등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마늘 섭취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마늘은 혈전 생성을 방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또 그만큼 혈액 응고가 잘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마취학회에서 발표한 한 사례 중에는 매일 마늘 12g을 먹은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늘 성분이 함유된 식이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의 수술 부위 주변으로 진물과 멍이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소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길 권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마늘진액이나 마늘환 등 건강보조식품의 형태로 장기간 섭취한 경우에도 의사에게 미리 알리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항응고제, 항열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 중에 항응고제나 항열소판제를 처방받은 분들은 마늘 섭취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텐스 시술이나 판막 수술 부정 정맥 환자들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 혈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더해 마늘이 혈전을 예방하고 혈행을 좋게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늘 역시도 혈전을 줄이고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는 특징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액이 너무 묽어져 멍이 잘 들고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피가 한 번 나면 잘 멈추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마늘이나 마늘이 들어간 건강보조식품을 장기간 섭취하고 있다면 꼭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의 용량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마늘에 곰팡이가 폈을 때입니다. 가끔 마늘을 잘못 보관하다 보면 상처가 나고 곰팡이가 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마늘에 핀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위는 몸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늘에 핀 곰팡이에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성이 들어있는데, 이 독성은 미국 국제암연구소에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인체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아주 무서운 성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간세포를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간암은 물론 신체 전역으로 퍼져 우리 몸에 각종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독성은 물에 끓이거나 익혀도 사라지지 않으며 썩은 부위만 도려낸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마늘 곳곳에 독성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과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까지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마늘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 같은 위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위암이나 위경련, 위점막 출혈 또는 위궤양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마늘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첫 번째는 마늘을 으깨서 먹는 것입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마늘에 함유되어 있던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알린이라는 성분이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 알리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으깬 마늘을 바로 조리하지 말고 10분간 두었다가 조리하면 그 효능이 더욱 높아지는데,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마늘의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를 비교해 본 결과 잘게 썰거나 간 마늘에 열을 가하기 전에 10분 정도 두어야 효소가 작동할 시간을 얻게 되어 알리신 성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늘의 알리신 효과를 보기 위해선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마늘을 익혀서 먹는 경우입니다. 마늘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익혀서 먹는 것이 좋은데, 마늘을 익힐 때도 더욱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S알리엘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알리신과 알린 같은 황화합물 중 하나로 발암물질을 제거해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혈중 지질 농도와 고혈압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성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S알리엘시스테인은 생마늘보다 마늘을 익혔을 때 더욱 많이 생성된다는 것인데요. 국립농업과학원 연구팀에서 마늘의 조리법에 따라 S알리엘시스테인 함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했는데, 생마늘 100g을 끓는 물에 1분, 3분, 5분간 데치고 끓는 물에 15분,
30분, 60분간 삶고 전자레인지로 1분, 2분, 3분간 익힌 후 S알리엘시스테인의 함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S알리엘시스테인이 제일 많았을 때는 끓는 물에 60분간 삶았을 때이며 이는 생마늘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0분 삶았을 때, 15분 삶았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데치거나 전자레인지로 돌렸을 때는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이 줄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2분간 데쳤을 땐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어떻게 익히느라 따라 몸에 좋은 성분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이나 찌개, 반찬을 만들 땐 처음 조리부터 마늘을 넣는 것이 S알리엘시스테인 성분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꿀에는 설탕에서 얻을 수 없는 비타민 B1, 바로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비타민이 풍부한데요. 꿀 속에 있는 이 티아민 성분은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가량 더 높은 알리타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마늘과 꿀이 만나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감소하면서도 꿀의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피로회복과 기력 보충 등의 효과는 크게 상승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일회백리라 할 만큼 장점이 많은 마늘의 딱 하나의 단점을 꼽으라면 바로 입냄새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마늘을 먹으면 입안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위 속에서 소화가 된 마늘 냄새도 다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양치를 하거나 입안을 물로 헹구더라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과나 상추를 먹으면 사과나 상추에 함유된 효소가 마늘 냄새를 일으키는 휘발 성분을 상쇄시켜 구취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생사과가 아닌 사과 주스를 마셨을 땐 마늘의 휘발 성분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먹은 뒤 입냄새가 걱정이시라면 사과나 상추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멸치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